네, 안녕하세요. 성공chấp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대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스타와 매니저의 일상을 보여주는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 스타를 정말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좀 조력을 해주는 매니저가 있어서 그 스타가 더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또 이 영광은 모두 매니저 덕분이라고 했던 말도 기억이 나고 매니저분도 정말 펑펑 우셨던 게 맞아요. 인상에 기억이 남는데요. 이렇게 어찌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된다면 그때의 보람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도 정말 취업에 하나하나 성공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큰 영예를 느끼고 보람을 맞아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정말 뒤에서 여러분들을 조력하고 뒤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한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금요 스페셜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벤져스는요. 위포트 자소서계 셰익스피어,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취업계 알파고 홍기찬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커리어 칼리지의 센 언니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왜 떨어졌나 시즌5 마지막 토탈 맞아요.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옥동철 학생을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웬 취업 어벤져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옥동철 지원자가 방송 중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일단은 먼저 다 같이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철 신입사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옥동철 지원자가 계속되는 서류 광탈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도 자소서 전형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네. 또 의외로 민혁쌤이 며칠 전에 자소서 컨설팅 하셨을 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셨을 때 세 분의 쌤들이 진단을 해주셨을 때 옥동철 지원자가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가장 큰 장점을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가장 첫날 스펙 점검을 해주신 기찬쌤에게 여쭤볼게요. 동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경험도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밴드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들도 있고 또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철 학생이 이번에 합격한 기업은 이제 영업직군 채용이 많고 네. 또 현장에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동철 학생이 그런 경험들이 면접장에서 다 또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소서를 평가해주신 민혁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방대 분들이 이제 크게 두 부류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옥동철 학생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공채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뭐가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한데 제가 그때 잠깐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는 굉장히 경험들도 풍부하고 잘 쓰는데 네. 면접 쪽에 저는 오히려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좀 절실하게 지금 이 비수기에 또 노력을 해서 합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1월 달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학원에서 잠깐 강의를 했지만 제 뒤에 또 홍기찬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은 계속 점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민혁한테 물어봤던 게 진짜 홍기찬 쌤도 똑같이 대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조민혁은 토익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토익 공부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해도 나중에 수업이 끝나도 또 와가지고 자기가 뭐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뭐 다음 달에 토익을 900점을 넘길 예정인데 뭐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불필요한 여러분들의 에너지 소모를 막는다면 옥동철 학생이 그렇게 저는 특이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재채기를 하네요. 아니 이 시국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두고 봐. 흐름을 끊습니까? 그러니까 저 침 뱉은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까먹었잖아. 네, 열심히 절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토익까지 나자 결론은. 유난을 떨고 있어. 네. 아주. 급하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송아 쌤 또 면접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을 잘 봤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면접이요? 네. 네, 그냥 면접을 잘 봤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봐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이 친구는 뭘 잘할 것 같진 않은데 그만둘 것 같지 않아서 뽑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냥 뭘 말을 잘하거나 뭘 잘할 것 같아서라기보다 그냥 정말 묵묵하게 그냥 꾸준히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영업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경험이 많았던 부분 또 그거를 자소서에 잘 이끌어냈고 네. 또 절실한 마음도 보였고 묵묵하게 좀 진실된 마음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동철 학생의 강점으로 세 분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합격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려는 좀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동철 씨를 직접 모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좀 힘들게 전화 연결을 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철 씨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철 씨 아마 저희가 잡정보센터 왜 떨어졌나 시즌을 진행하면서 가장 단기간에 방송 중에 합격 소식을 전해드린 것 네. 같은데 먼저 어디에 지금 합격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하반기 쌤이 이제 B2B 영업직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됐고,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가구 산업과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있는 리하우스 TR이라는 직무를 이제 합격해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늘 방송에 못 나오신 이유가 OT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지금 OT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네. 그 방송 전에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와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네.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신가요? 상황 괜찮은 겁니까? 네, 그냥 밖에서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오늘 OT 진행하고 나면 입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입사 같은 경우 저희 회사가 좀 진행이 좀 빨라가지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돼서 아. 교육을 받고 한 3주나 4주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실무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쉴 틈 없이 그러니까. 바로 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동철 씨를 위해서 오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일단 쌤들께서 동철 씨한테 응원의 한마디를 좀 드리는 걸로 하죠. 아니 근데 붙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희 회사라는 말이 아. 시청자 연애하자. 축하합니다. 네. 네, 그럼 성화 쌤께서 먼저 감사합니다. 좀 한마디 저는 해주시죠.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저희끼리 그냥 왜 붙었을지를 예측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 제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붙은 본인은 나는 정말 이래서 붙은 것 같다를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왜 정말 본인이 붙은 것 같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면접을 보거나 이제 스터디를 할 때 되게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접을 볼 때 이제 뭐를 잘한다고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어필하기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좀 진실된 이야기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성화 쌤이 좀 예상하셨던 거, 그 진실된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합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혁 쌤도 혹시 하실 얘기가 동철 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몇 명 정도 왔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듣기로는 이번 하반기에 40명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이요? 40명이요. 40명. 40명. 네. 네. 그 성별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40명 중에 남자 여자 비율을? 이제 SC 같은 경우는 남녀가 거의 좀 비슷하게 뽑힌 것 같은데 예. 제가 있는 직무는 좀 현장 직무라 가지고 거의 다 남자 위주로 구성이 될 것 아. 같아서 한 6대4, 7대3 이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단 여성 합격자들이 꽤 있다고 얘기하라고 시켰나요? 아니 근데 어제도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예.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 네, 감사합니다, 민혁 선생님. 네, 그리고 기찬 네.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동철 학생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구 파트보다는 지금 인테리어 파트로 지금 입사가 됐으니까 그 네.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일반적인 소비재 가구보다는 보다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힘든 부분은 아마도 지방 현장이라든가 또 시공업체에 있는 분들과의 협업도 아마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동철 학생은 사회 경험도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이겨내면서 전문자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쌤들이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았는데요. 동철 씨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동철 씨 앞길에 앞으로 밝고 기쁜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아, 네네. 옥동철 씨, 네, 그 지방에 서 구직 활동하시는 구직자들 중에서 네, 그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 좋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혁쌤 이제 영상을 처음에 보고 책을 보면서 좀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오동철 많이 씨. 됐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너랑 나랑 짜고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니, 후배들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네. 아 요런 거 좀 불필요한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스로 좀 네. 돌이켜 봤을 때 아 요런 건 난 좀 후회된다. 그러니까 방학 때 이런 거 해라. 간략하게 얘기해 아, 주시죠. 저는 옛날에 잘 모를 때는 토익 점수 같은 거에 저도 목을 맸었는데 토익 점수는 정말 불필요한 것 같고 이제 뭐 쓸데없는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안 따셨으면 좋겠고 예. 이제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과 쪽이니까요 영업이나 영업 관리 많이 쓰실 건데 그냥 조금 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철 학생 이제 동철 학생이 아니죠. 동철 신입사원 이제 바로 또 OT를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멋진 사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철 학생과의 전화는 여기서 좀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좋네요. 또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신입사원의 들뜬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토익이나 쓸데없는 자격증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갓 취업한 네.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니까 맞아요.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진짜 쌤들이 해주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네. 공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저희보다 더 쌤들이 그러니까. 해주는 아, 말보다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도 저희가. 그럼요. 그래요. 네. 아, 순간 당황했습니다. 더 믿어도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정신줄 났어요. 네. 자, 오늘 원래라면 저희가 토탈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세 분이 또 오셨는데 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벤져스 특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2018년도 채용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2019년도 채용 전망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먼저 2018년이 취준생들에게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019년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민혁 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18년에 채용을 한 10이라고 본다면 2019년은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했을 때 한 6에서 또는 한 아무리 좋게 봐도 7. 많이 주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채용 규모뿐만이 아니라 구직자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기업들의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네. 뭐 애플 중국 관련된 지금 소식도 지금 주가에 바로 다이렉트로 반영이 돼서 지금 얼마 만에 또 2,000선이 무너지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연초에는 신년사를 좀 보셔야 돼요. 기업들의 이제 신년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그 흥미롭고 안타까운 그 소식이기도 한데 작년까지는 기업들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혁신, 변화, 뭐 도전 이런 거였는데 네. 엊그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고객 그리고 2위가 뭐 성장 그리고 3위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기업들이 국내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보다도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사업을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구직자들한테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채용 규모를 확장을 시키더라도 뭐 해외 사업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 예컨대 해외대를 졸업했다라든지 또는 해외 체류 경험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다라든지 이런 정말 우리 그 애청자분들, 그러니까 신입으로서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시청하시는 그런 시청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가 과연 신년사에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은행권의 그 CEO들께서도 뭐 오늘 금융권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힘들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런 신년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년사에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흑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보통 신년사에는 보통 항상 뭐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예전에 기업 그 CEO들이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해서 좀 위기감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밝지만은 않은 그러겠죠. 전망을 해주셨네요. 네. 또 송아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혁쌤께서 지금 6에서 7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4기업은 실제로 6에서 7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가 설문을 했던 걸 보면 작년보다 채용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대답한 게 45.3%, 그리고 작년과 비슷할 거라는 대답이 44.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기업은 실제로 작년과 채용 규모를 봤을 때 작년이 10이라면 한 6에서 7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2부에서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은행권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서 조금 더 채용 규모를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래도 2018년도가 10이었다면 한 8 정도 규모는 아직은 2019년도는 받쳐줄 것이다라는 게 그냥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은행, 사기업 이렇게 나누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찬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시경제 지표가 올해 다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도 좀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채용 규모도 지금 긍정적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들보다는 여러분들 좀 좋은 기업, 이름 있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 이 방송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하반기가 벌써 될 텐데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하반기 채용이 그 뉴스에서 공지된 내용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뭐 우리 경제 반도체 착시 효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채용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배제하고 나면 현대자동차 공채도 이제 올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차뿐만이 아니라 거기 엮여 있는 뭐 부품 협력사가 8,00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의 채용도 이번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기계와 자동차, 조선 이런 우리 중무장대 산업 자체가 이제 위축될 것 같고요. 전자재료 산업이 그간 좀 떠받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반도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파트도 지금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파트와 반도체 파트 바라보고 이공계들이 도전할 것 같고 문과 학생들이 도전하는 직군은 크게 금융권, 공기업, 그다음 내수 소비재 기업들인데 지금 시금 인상이라든가 우리나라 내수 경기 성장률을 보면 그쪽 기업들, 내수 기업들의 투자가 많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지금 지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공기업을 또다시 또 푸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공기업들 채용은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 그리고 금융권은 작년 하반기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좀 대규모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당연히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뭐 그 정도로 좀 진단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이 사실은 이게 채용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해온 것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향후 5년 동안 뭐 3만 명 이렇게 또 채용을 한다고 공약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정 부분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사 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 좀 확실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지표들인데 아까 기찬 쌤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거시 지표라든지 뭐 정치적인 문제 또는 뭐 남북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아마도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채용 규모를 확장시키기엔 많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보통 네. 이제 채용팀에서 규모를 정할 때 이제 1년 농사를 정할 때 뭐 한 100명을 우리가 2019년도에 신입으로 뽑는다 이러면 신입사원 뭐 한 30, 뭐 해외 인력 20, 뭐 경력 30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추측컨대 신입사원 비중을 줄이고 다른 경력사원이라든지 전문 인력 또는 석박사 이런 쪽으로 이제 채용 규모를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서 그냥 언론에 있는 것만 보고서 채용 규모 확대한다.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기업 채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약간 송하쌤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한전 채용 지금 3일 진행하거든요. 근데 네. 뭐 몇천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직급별로 보면은 그게 과연 신입사원한테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 것이냐, 이건 또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기찬 쌤께서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게 이공계는 어쨌든 반도체는 호황을 좀 유지할 건데 디스플레이나 다른 쪽은 약간 좀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셔서 실제로 내년 상반기 이공계도 조금은 힘들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도체 시장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18년도 내내 그런 보도는 있었고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비정상적인 호황이기에 그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하이닉스도 지금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결국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투자 있는 곳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니까 지금 원익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 100명 가까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지금 이 전체 산업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공정을 같이 다 아울러 가지고 채용이 흘러가기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LCD에서 대형 패널의 OLED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OLED 투자가 있긴 하겠죠. 근데 과거 디스플레이가 되게 많이 뽑았던, 엄청 많이 뽑았던 그 정도 호황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LG화학은 지금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로 치면은 뭐 중국 기업들 CATL이라든가 BID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걔네들이 만드는 타입은 중화권 기업들은 캔 타입이고 우리는 슬러리 타입으로 만들어서 지금 미주 기업들에 대한 공급이 올해부터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쪽 채용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초에 이제 그런 방문 인사 이런 거 그 보여주는 붓들을 보면은 네.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권 초기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기업은 사실 제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올해 지금 경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아마 제 개인적 예상은 뭔가 좀 큰 기업,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방문해서 뭐 그런 투자 또 이제 그런 데 채용을 좀 늘려 나간다 뭐 그런 모습을 연출할 줄 알았는데 이제 스타트업 방문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물론 뭐 이게 뭐 그거 단편적인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제 좀 대기업에 대한 요구, 그를 통한 채용 시장의 확대가 뭐 이번에 올해 또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 이공계열 전화기라고 전자화학 기계는 좀 취업 깡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전자화학 기계 중에 전이 빠졌죠. 아, 그래서- 전자는 조금 약세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기계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과나 전기과 친구들이 굉장히 좀 취업에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기계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티오가 열려 있고 대신에 굉장히 우세한 건 컴퓨터나 또는 이제 정보통신 공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취업에서 우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친구들도 굉장히 컴퓨터나 정보통신 관련 이제 복수 전공을 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과나 이제 전기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아까 기찬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반도체 관련해서 제조 공정 쪽에서는 그래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쪽으로 그런 직무 쪽으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취득한 뒤에 인프라 쪽으로 취업을 하면 조금 그래도 티오가 안정되는 그런 추세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한마디 할 텐데 네네. 시청자도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전화기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화기보다 채용이 더 잘 되는 학생들은 재료 전공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많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지금 뭐 좋다고 했는데 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꺾일 거예요. 그거는 이 친구들의 두 축이 이제 전자재료 파트하고 나머지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이번에 현대자동차 공제 사라진다고 하니까 거기 섞여 있는 기계 벤더들의 채용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화학이라고 하면 정유화학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실적이 좋은데 일반 화학 이 두 가지가 이제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과거만큼의 화학은 이제 오지 않아요. 저는 화학은 전고 채용이 올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아마 송하 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방송 보는 친구들이 내가 이제 전기를 전공했으니까 소방이라든가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닉스의 유틸리티 직군이라든가 삼성전자 단지 총괄 같은 직군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채용 규모는 사업부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자 채용을 만약에 놓고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DS 메모리 파트고요. 여기 공채 규모가 약 한 1,000명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런 소소한 그 관리적인 인프라 직군들의 채용은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적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도체는 투자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업을 떠받들고 있는데 이것만은 이미 시장을 다 먹었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LSI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거든요. 그런 파운드리 사업부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 하이닉스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DB라든가 마그라치 뭐 이런 기업들의 채용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장을 하기 위한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회로를 아는 친구들의 채용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전화기라고 하면 당연히 채용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기계적인 부분들의 R&D 투자 요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자동차 투자가 많아지기에 결국 회로를 아는 인베디드를 아는 친구들을 또 선호해요. 그래서 당연히 전화기에서 취업이 잘 되는 친구들은 아직도 압도적으로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고요. 제로가 지금 뜨고 있고 기계가 저물고 있고 화학은 유지되는 수준.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근데 네.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R&D에 대한 채용이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R&D를 뽑는다면 전자나 회로나 이런 걸 아는 친구들이 취업이 되겠지만 R&D TO가 워낙 적어서 사실 이런 쪽은 정말 예를 들어서 학부연구실에서 좀 그런 연구를 좀 했다거나 아니면 R&D 쪽에 지원할 수 있는 학점이 높은 친구들은 이런 걸 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회로를 아는 친구들을 좀 뽑을 거야라고 해서 섣불리 지원을 했다가는 그냥 서류에서도 강탈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동의하시나요, 기찬 쌤? 그렇죠. 개념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R&D 파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채용은요. 회로 설계하고 평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정 설계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기술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에서 제일 채용이 많은 것은 과거 F직군으로 뽑았던 설비 기술과 그다음에 공정 회로하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문과학생들은 지금 이거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채용의 절대 다수가 되는 건 과거의 이직군,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이제 F직군이에요. 그래서 이직군을 이제 우리가 공정으로 볼 거냐, 연구개발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로 보는 파트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F직군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대졸로 이제 뽑게 되고 대졸 공채에서는 양산기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자나 R&D 파트가 있죠. 그런데 이 소자 파트는 그러면 이건 공정이니까 여기는 전자가 안 뽑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회로를 개발했으니까 무조건 삼성전자를 도전할 때 회로 설계를 써야지. 그럼 전체 규모, 전체 공채의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회로를 내가 전자를 전공했으니까 뭐 거기서 내가 뭐 석사를 했거나 뭐 그래서 완전히 그 앞단에서 있는 선행개발 파트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공정 엔지니어 파트도 우리가 그냥 R&D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채용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업들마다 기준점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송하선께서 얘기하신 건 채용이 이루어질 때 연구소 같은 파트에서 LG전자 CTO라든가 생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개발, 선행기술을 진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MC나 VC 같은 사업부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직군은 지금도 채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전자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혁 쌤 한마디 해주시죠.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계시네요. 근데 오늘 좀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두 분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역량 측면까지예요. 그 역량 측면까지는 두 분이 뭐가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 그 최종 면접을 결정하는 단계에 가서는 기찬 쌤이 말씀하신 거나 송하 쌤이 말씀하신 거 둘 다 맞지만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면은 역량이 없더라도 지방에 가서 또는 현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소양이 되면 뽑아요, 사실은. 신입사원이.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일선에서 만나다 보면 전공 관련된 수업도 많이 듣고 프로젝트 수업까지 했는데 조직적 합성이라든지 소위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 것까지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취업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자격증이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직무 역량에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내가 소위 이제 입사하게 된 이후에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옥동철 학생도
저희가 오늘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매출 관리라든지 뭐 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경영 환경에서 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한다는 점을 좀 아신다면 너무 지금 직무에 대해서 저는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무 선택을 잘못해서 뭐 최종에 가서 직무 선택 자체 때문에 불합격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저는 석사 이공계 학생 정도까지는 그게 영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제 학생들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뭐 또는 자동차 관련된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합격하는 케이스가 분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저희 방송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면 상반기 안에 저는 합격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네, 또 세 분이 알겠습니다. 다른 조언들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공계 계열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인문계 입장에서는 정말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문과생들은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문과생들의 채용 전망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아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문과 분들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복수 전공을 컴퓨터나 네. 그런 이공계 전공을 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공학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든 우겨서라도 복수 전공을 하거나 컴퓨터 코딩 관련 교육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지원을 하더라도 아 저는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마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을 배워서 아 저는 통계를 다룰 줄 아는 마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다룰 줄 아는 영업관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쪽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상당수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민혁 쌤은 문과생들은 어떻게? 소아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면은 알아요. 문과생들도 이제 본인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이공계로 전공을 바꾸기에는 뭐 4학년 2학기 때 또는 뭐 4학년 돼서 이게 시점이 이미 늦었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뭐 소프트웨어 무슨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 집체 교육 받을 수 있는 또 민간 업체들이 있거든요. 교육.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전공자 한 10명을 뽑는데 4년 동안 또는 석사까지 포함해서 6년 동안 일관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10명을 채울지 아니면 늦게 내가 그냥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할지는 그건 결론은 금방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1학년 학생이나 2학년 학생까지는 전 송아 쌤 말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전공이 뭐 영문과다. 그러면 아, 내가 취업에 있어서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뭐 부전공으로 컴퓨터 공학 물론 어려워요. 이게 물론 어려운데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이수학점을 50학점 이상 뭐 이수하신다라든지 이러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면 뭐 18학번이나 이제 입학하는 19학번들은 가능한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뭐 1, 2학번 또는 14학번 분들이 지금 이번 방학 때 외부 기관 통해서 뭐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 이건 굉장히 그 좀 바보 같은 행동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찬 쌤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 성향이 맞아야 돼요. 컴퓨터 공학을 나온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바로 취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취업이 돼요. 그래서 그 민간 사교육에서 진행되는 그 일부 시언어 관련된 학습으로 삼성에서 진행되는 알고리즘 시험을 컴공과 학생들과 경쟁해서 뚫어내기가 녹록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코딩을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정말 나하고 맞겠다.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도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든 저학년들이 일부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죠. 통계 관련돼서 우리나라 뭐 뉴스만 틀면 맨날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원래 통계학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 대학원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제 학생들도 거기 지금 출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빅데이터 관련된 융합 석사 과정을 밟은 친구들도 이 IT 빅데이터 관련된 채용은 보통 한 자릿수로 흘러가기에 채용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교육받아가지고 빅데이터 직군으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전공을 했던 석사들끼리의 리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취업 관련된 정부 투자라든가 어떤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교육기관들도 여러분들한테 프로모션을 해요. 문과 나와가지고 취업 되겠어요?
당연히 코딩을 배워야죠. 요즘 빅데이터 몰라요? 이 사람아? 그럼 취업 안 되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뭐 6개월만, 한 달, 2달 이 중요한 시기에 이상한 거 배운다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공계로 갈아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학년들만 정말 그리고 나한테 성향이 맞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저는 문과 본연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한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학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채용에서 그거 하나는 정말 똑바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재문화회계 파트는 확실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럼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마케팅이나 영업 관련돼서 이게 사실 좀 힘든데 이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온 동네 친구들이 다 몰리지만 나만의 뭐 이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거나 저는 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큰 덩어리는 한 3덩어리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저학년들도 본인의 인생 플랜을 좀 짜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이공계, 인문계별로 좀 나눠서 채용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할 얘기가 더 있어서 저희가 2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취업 어벤져스 특집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준비되어 있는 취업 어벤져스 특집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에 위치한 건설용 단열재 제조업체 SI텍 주식회사입니다. 출고 업무 및 격리 업무를 담당할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문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해야 합니다.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월 18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워크넷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건으로 격리 사무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고인사업장은 주식회사 한백입니다. 주식회사 한백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의료용품 도매업체로 창고관리원 2명을 구인합니다.
경력 및 학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수준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의 물품 창고에서 관리 업무 및 택배 물품 작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고관리원 총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금요 스페셜 2부 어벤져스 특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1부에서 2019년 채용 전망에 대해서 이공계와 인문계를 좀 나눠서 좀 여쭤봤었는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일단 이과와 문과를 나눴을 때 추천하시는 직무나 추천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먼저 기찬 쌤이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너무 큰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전공들마다 좀 세분화되고 달라지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공계들은 앞으로 이제 투자가 많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파트에 가야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긴 하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위산업 많이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산 같은 기업도 지금 제 학생 이번에 들어갔는데 초봉이 5,70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은 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읽어낼 수 있는 산업이기에 카이도 제가 보기에는 또 올해 또 채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그런 방위산업 또한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하면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선생님 저는 뭐 무기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무기는 이제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용 반도체도 있는 거고 RF 통신 기술도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구조가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드론 같은 기술들도 방위산업에 앞으로 이제 많이 응용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자동차와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를 도전했던 그런 공학적인 역량들도 방위산업 기업에서도 충분히 발현이 가능하기에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공계들이 많이 취업하는 기업은 당연히 이공계들을 많이 뽑지만 모든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공대생으로 도배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SKC 코롱 PI다. 그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업인데 지금 반도체에서 아주 중요한 건 고집적화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활용되기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전기가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방열, 이 열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방열 필름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 들어갔던 재학생도 경제학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도 관리직이라든가 영업직군에서 문과 채용이 좀 이루어지기에 문과생들이 좀 낯설어하는 재료 파트에도 어차피 이제 겹치지 않는 도전이기에 병행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공계 친구들은 방위산업 쪽에도 지원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위산업을 좀 그 직무가 있는 기업이 많은 편인가요? 한화가 좀 대표적인 하나도 기업인지. 있고 이제 LIG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또 하청 기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가 벤더 하나 내려갈 때마다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3차 벤더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기업은 못 돼요. 근데 2차 벤더 정도 되면은 일반 소비재 기업들의 연봉은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벤더들이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에도 존재한다라고 이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은 이제 큰 덩어리들 사이에서 너무나 좀 배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못 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병행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혁 쌤도 한번 추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올드루키 분들하고 신입사원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드루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뭐 상담을 해보면 거의 10중 8구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분야에서 좀 탈출하고 싶다. 근데 저희가 추천드린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이 아까 홍기찬 쌤이 얘기하신 자동차 1차 벤더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여자분입니다.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강점이 될 만한 1년 6개월의 강점을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퇴사하는 이유가 너무 좀 편해서 그렇대요. 그분 워딩으로 따지면 너무 좀 도전적이지 않은 일이고 자기는 좀 더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잡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퇴사 사유를 결정해서 그냥 뭐 대학생이 동아리 이렇게 경험하듯이 뭐 다른 분야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자체가 규모가 작은 쪽으로 도전하다가
공기업 쪽으로 빠지고 공무원 쪽으로 빠져서 나중에 이제 본인 퇴사한 거 이제 후회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루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정말 단기간에 빨리 전문성을 키우는 게 그게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 우리 신입 분들은 저는 안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 그냥 이거를 갖다가 분야를 뭐 저희 같은 전문가야 이제 추천을 드릴 수는 있죠. 방위산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아까 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카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멀어요. 거기가 아마 사천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천에 있죠. 경남 사천에. 네. 제 이번에 책에도 그 현직자 사례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지역 근무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는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래서 입사를 했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고 또 석박사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전공에서의 한계랑 지역적인 측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돼야 가능한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가리고 이러느라고 또 한 달 소비하고 2달 소비하고 또 이래서 또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 이러시면 또 큰일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무조건 아무 데나 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본인의 기준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은 그래도 일정 부분 관련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연봉이 최소 뭐 한 3천 초반은 돼야 된다라든지 이 정도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최소한의 기준 본인이 적합하다면 너무 지금 재지 말고 일단 빨리 경력을 쌓는 게 그게 저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아 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방위산업의 개념은 아니고 되게 요즘에 취업이 힘들어서 그런지 과거에는 학생들이 이제 뭐 삼성이다, 현대차다 뭐 이런 그룹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에 한화 그룹사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막 되게 인기 있는 그룹사 이렇게 태양광도 가고 있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한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화 그룹이 한화 화학이 있고 한화 케미칼이 있고 다른 그룹사인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한화가 굉장히 그룹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화학, 한화 케미칼 이렇게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화는 여러 곳을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화가 약간 기업의 이렇게 문화 자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영어의 강점이 그러니까 직무를 따지지 않고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그런 약간 문화가 있는데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화를 좀 주력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좀 원래는 다른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항공사를 열심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과생분들은 워낙 채용문이 좁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여행 안 좋아하는데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여객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통계라든지 그런 쪽 지원자분들 굉장히 선호하고 뭐 특수 뭐 언어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뭐 그냥 그런 거를 배제하고서라도 LCC라든지 그런 항공사들도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시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어쨌든 눈여겨봐야 될 기업과 추천 직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19년에 좀 어떻게 준비해라 이 부분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민혁 쌤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경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급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비수기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공채를 바로 앞둔 이런 기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서류 전형 단계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선택부터 시작해서 뭐 이력서란을 이제 공란으로 두지 않고 채우기 위한 뭐 경력도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면접 기회가 여러분들 많이 오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이공계생이라고 하더라도 한 10개 지원하면 서류 통과 한 3, 4개 되고 인적성 뭐 한 2, 3개 돼서 면접까지 그 정도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내가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때 면접을 저는 많이 보러 다니셔야 돼요. 저희 지지난주에 나왔던 그 윤원원 학생도 지금 다음 주에 면접을 지금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에 본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면접장에 가서 도대체 어떤 질문을 나한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면접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꼭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니까 지금 같은 때 면접을 꼭 보러 다니시고 그럼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지금 같은 때는 나중에 뭐 공채 기간이야 여러분들의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면접장에 응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리지 말고. 학생들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 무슨 인턴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방에 면접이 잡혔는데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인턴이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채용 전제형 인턴이 아닌 이상
사실상 그렇게 뭐 엄청 가치 있는 과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목매일 정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니면 뭐 하루가 아니라도 반차라도 내가 써서 뭐 지방이든 어디든 이렇게 내가 면접을 한번 가면 그거보다 더 없는 기회는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송아 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 시기에 인적성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적성. 기찬 쌤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인적성 통과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 설이 붙고 나서 하면은 늦은 거죠, 선생님? 완전 늦죠. 네. 그 토익 신청하고 토익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인적성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리가 정말 IQ 뭐 한 150대시지 않은 이상은 인적성을 좀 푸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적성. 또 기찬 쌤은 학생들이 지금 가장 해야 될 게 뭐라고 보시나요? 인적성 공부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역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지금 또 혼동스러워하는 건 인적성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뭐부터 풀어야 되냐. 그러면 남자 공대생인데 예를 들어 전공은 일반적인 공학 계열이고 학점이 한 3.55가 넘는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 서류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GSE 시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럼 출판사를 추천해요. 어디 출판사를 풀어야 되냐.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다 풀 거니까 큰 의미 없는 질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NCS를 내가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반 기업 적성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공부한다고 별로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가져갈 만한 역량이 있으면 이것과 민간 기업을 병행하거나 안 그러면 그냥 NCS에 올인하거나. 근데 이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보다 수준이 낮은 게 일반 기업 적성인데 나는 삼성 서류 합격을 지금 확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통합 인적성 교재를 풀죠. 그러니까 요 3개 정도의 가늠자를 이게 사실은 지난달에 됐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는 학생들은 지금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요. 3월 달 시작되면은 자소서 쓰니까 인적성 공부 안 해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020년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 이공계들은 이번 삼성 하계 인턴을 볼 거예요. 그 지사 시험 언제 보냐면 전국 공채하고 똑같이 봐요. 인턴 지사를 보는 친구들은 지사 시험이라는 걸 처음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재학생들 보면 2020년 2월 졸업자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스터디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제일 커트가 낮죠. 그러니까 지셋이라는 걸 처음 보는 친구들의 리그가 하계 인턴 전형이고요. 공채로 넘어오게 되면 하이닉스 현직자들도 와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도 홍기찬 쌤 말에 동의를 하는데 네. 구직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게 있잖아요. 사기업이랑 NCS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도권 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병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방대로 내려가면 이게 마지막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학교 네임밸류상 이걸 뒤엎을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NCS로 다 몰려요, 그냥. 근데 아까 기찬 쌤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NCS가 잘 안 오르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들 보면 NCS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한전도 되고 뭐 남동발전도 되고 코레일도 되고 뭐 시설공단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느 정도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고 뭐 한국사 준비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 6개월 또는 길게는 2년 정도까지 했던 친구들이 NCS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거는 뭐 될 수가 없는 게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오히려 패자부활전은 사기업 쪽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제 학생 중에도 얼마 전에 이제 CJ 제일자단 공무팀에 합격한 친구가 원광대학교예요. 네, 그 지방 사립대거든요. 원광대학교인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NCS 이제 준비를 했다가 저희 이제 방송 보면서 좀 방향을 틀어서 꽤 많이 사기업 쪽에 서류도 되고 면접도 돼서 지금 이제 연수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 보면 특히 지방분들이 지금도 아마 NCS 책 풀고 마치기에 무슨 공무원 학원처럼 공무원하고 공기업 준비는 명확하게 달라야 돼요. 이거는. 네, 분명 다른 전형으로 지금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공이란 단어만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전형이라든지 인재상 이런 건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고 전략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민혁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토익 점수를 조금 올리는데 목매지 말아라라고 해주셨고 동철 학생도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본격적인 채용 시즌에 앞서서 학생들이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발 있다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답변. 저는 네네. 그 국사 자격증. 국사. 네, 국사 자격증이 100점 만점에 아마 가산점이 2점이 안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이건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공개적인 석상에 제가 소속돼 있는 강의도 있고 한데 높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근데 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2급 달려면 보통 최소 보름, 1급이면 한 달 이상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면 여러분들 지원 동기 하나 잘 작성하면 자소서 쓸 때 일주일 고민하면 되거든요. 자소서는 최소 20점에서 많게는 50점까지도 배점이 커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재량이 상당 부분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시한다는 걸 좀 고려를 한다면 뭐 국사 자격증을 지금 이미 취득을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또는 네. 지금 준비나 계획 중에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거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기찬 쌤은 또 어떤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이미 오픈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월이 이제 가고 있고 여러분들 뭐 쉬는 날 며칠 빠지면 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겠지만 현실적으로 NCS가 됐든 기업 인적성이 됐든 그거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 관련돼서 많이 이번에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 산업 분석, 직무 분석 한 가지 직무로만 도전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직무들에 대한 지원 동기라든가 자소서 에피소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관련돼서 이공계들 또 PT 면접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 준비해야 되고 뭐 롤플레이 면접이나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신문도 보면서 상식이라든가 토론 면접 대비 이거를 지금 2월 말까지 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만 다 해도 제가 보기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뭘 새로운 걸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네. 카운트다운 직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으니까 템포 맞추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 하나만 똑바로 하고 근데 나는 이걸 지난 시즌에 이미 다 해놨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뭐 그런 분들이 뭐 부가적인 걸 좀 진행하는 수준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아 쌤도 이건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웃긴 건데 인터넷 블로그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카더라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이 이런 것들 있죠. 자기소개에는 꼭 비유를 넣어야 한다는데 뭐 면접에서는 손을 쓰면 안 된다던데 이런 이상한 카더라를 보고 그런 것들을 막 되게 맹신하시는 그런 것들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이렇게 철칙대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카더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저희 잡정보센터를 열심히 시청하시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019년도 채용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나요? 잡정보센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맷 떨어졌나 시즌5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